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시금 자신을 향한 모든 의심을 일축하는 경이로운 플레이로 토트넘 허스퍼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도미닉 솔랑키의 갑작스러운 부상 이탈 속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에버튼과의 홈 개막전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의 넘버원 골키퍼 조던 픽포드에게 두 차례나 최악의 굴욕을 선사하는 멋진 골을 터뜨리면서 자신이 왜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지를 입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최전방 공격수 역할뿐 아니라 섀도우 스트라이커, 좌우 측면 공격수 역할까지 모두 오가면서 자유롭게 뛰었는데요.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주인공으로 삼자 마침내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에버턴을 박살내고 토트넘을 부활시켰는지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안방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에버튼의 4대0 승리를 거두며 완벽하게 기세를 올렸습니다. 전반 14분 이브 비수마의 선제골 이후 전반 25분에 터진 손흥민 선수의 골이 에버튼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놨고요. 후반전 들어 71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헤더골에 이어 77분에 4대0 대미를 장식한 손흥민 선수의 골이 한 번 더 나오면서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이날 경기 여러모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개막전에 드러났던 전술적인 문제들을 새로운 포진과 선수 기용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 조금 놀랐던 부분은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하면서 왼쪽에 오도베르, 오른쪽에 존슨을 배치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두고 쿨루세스키 선수를 최전방에 두는 프리시즌에 가장 많이 썼던 그 전술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드필드 라인에 쿨루세스키와 메디슨, 비수마를 함께 배치하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구성으로 에버튼의 허를 찔렀고 우리들의 허까지 찌르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특히 프리시즌 기간에 분명히 장단점을 보여줬던 비수마가 이날은 자신의 장점만 굉장히 유감없이 보여줬고 또 저희가 얘기해 드렸듯이 메디슨이 조금은 밑으로 내려가서 쿨루세스키가 공격에 나설 때 공간을 배분하는 10번과 8번 역할을 나눠 하면서 메디슨이 본인의 조율 능력을 조금 과시하면서도 또 때로는 올라가고 또 경기 도중에 손흥민 선수와 쿨루세스키가 교차되어 움직이면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약점으로 볼 수 있는 포스트 플레이를 몸빵이 좋은 쿨루세스키가 맡아주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모로 전술의 유연한 변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변화를 보여준 부분이었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우려와 달리 주장인 센터백 타코스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른쪽 풀백 자리는 무려 3명의 1군 자원이 빠지면서 유스 출신 선수인 딕슨이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게 됐는데 결국 이 딕슨 선수의 경험 문제가 에버튼의 수비에 큰 문제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는 에버튼도 정예 멤버가 나왔는데요. 정리해드리면 이번 경기 선발 명단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뛰었고 왼쪽에 오도베르, 오른쪽에 존슨, 메디슨과 쿨루세스키가 2명의 메잘라 8번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지만 쿨루세스키가 조금 더 올라간 10번, 메디슨이 조금 내려간 8번, 비수마가 아예 원볼란치 6번 자리를 맡았습니다. 포백은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였고 골문은 비카리오가 지켰는데요. 에버튼은 최전방에 칼버트윈 2선 공격수로 두쿠레가 뛰었고 왼쪽에 맥릴, 오른쪽에 해리슨,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가나게이와 이로에 부그남, 그리고 포백 라인은 미콜렌코, 마이클 킨, 타코스키, 딕슨, 그리고 골문은 픽포드가 지켰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토트넘이 좋은 장면을 만들었는데 이 장면의 기점도 손흥민 선수였어요.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헤더 경합에 있어서는 조금 약점을 보이다 보니까 최근 세트피스 공격 때마다 한 칸 뒤로 내려가서 슈팅을 때리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아무래도 에버튼 역시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슈팅을 경계하다 보니까 뒤로 공이 흘러나와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려는 순간 굉장히 강한 압박, 무려 3명의 에버튼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 동선을 가로막기 위해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때 굉장히 영리하게 손흥민 선수가 이 3명의 에버튼 선수의 키를 넘기는 논스톱 로빙 패스를 우측 바깥쪽에 포진해 있던 로메로에게 연결해줬고 이 패스를 로메로가 가슴으로 받은 이후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아쉽게도 수비수인 로메로이다 보니까 조금은 정확성이 아쉬웠어요. 픽포드 선수의 정면으로 슈팅을 때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힐 수밖에 없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어서 전반 6분에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공을 운반하던 손흥민 선수가 오도베르 쪽으로 공을 벌려줬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서 사이드라인을 밟고 움직였던 오도베르가 보조자 역할을 하게 됐죠. 오도베르가 본인 쪽으로 수비가 2명 몰리자 다시 왼쪽 하프 스페이스 슈팅 공간을 자리 잡고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빼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존에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가마차기로 때렸는데 이 슈팅이 수비에 나선 맥리를 맞고 굴절되면서도 골대 안으로 날아들어갔고 그 슈팅을 픽포드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막아냈습니다. 이처럼 메디슨이 아예 한 칸 내려가고 오도베르가 지금 개막전 때 손흥민 선수가 맡았던 그 왼쪽 측면에 미끼 역할을 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뛰면서도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또 한 칸 뒤로 내려와서 슈팅할 수 있는 코스가 생겼고 또 이 상황에 클루셉스키가 최전방에 올라가서 9번 공격수로서 수비를 버텨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유롭게 슈팅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왔다. 즉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마침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전반 11분에는 완전히 상대 지역을 지배한 토트넘이 센터백 로메로까지 하프라인을 넘어서서 기가 막힌 로빙 스루 패스를 수비 뒷공간으로 보냈거든요. 이 패스를 3자 움직임으로 가져간 클루셉스키와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밑으로 내려오면서 메디슨이 배후 공간으로 빠져드는 놀라운 움직임을 보이면서 패스를 이어받았는데 아쉽게도 이 상황에서도 골키퍼와 1대1이었는데 메디슨의 슈팅이 조금은 본인이 미끄러지는 상황이 되면서 픽포드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 직후인 11분에는 비수마 선수가 왼쪽으로 뿌려준 패스를 메디슨이 사이드로 벌려서 이어받은 이후 바로 크로스한 척하면서 접어내고 오른발 크로스를 문전으로 올렸는데요. 이 크로스를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빠지고 존슨이 앞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되 크로스 패스를 받을 때는 본인이 사이드나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이제 흔들어 놓고 존슨이 헤더 슈팅을 가져갔는데 존슨의 아쉬운 점 바로 결정력인데 골문 앞에서 이 강한 크로스 건드리기만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건드렸으나 골대 옆으로 오히려 좀 걷어내는 헤더 슈팅이 되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풍 같은 공격은 결국 전반 14분에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토트넘 허스퍼는 중앙 2선 라인에서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가 이루어졌는데 흥미로웠던 것이 존슨이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고 또 쿠르세스키가 사이드로 빠지고 메디슨이 올라오고 손흥민 선수가 또 왼쪽 사이드로 이동하는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패턴 플레이가 완벽하게 구현이 됐는데요. 이 장면은 존슨이 중앙적으로 수비를 달고 나오다가 뒤로 빼준 공을 메디슨이 우측으로 이동한 쿨루셉스키에게 밀어줬고 쿨루셉스키가 이 공을 받았을 때 무려 3-4명의 에버턴 수비 사이에서도 공을 지켜내고 버텨내면서 뒤로 공을 흘려줬거든요.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여러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바로 뒤에 메디슨과 포로가 있고 이 선수들이 중거리 슈팅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인데다가 왼쪽 편에는 손흥민 선수도 버텨주고 있고 우두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수들이 근거리에 있는 토트넘 선수들에게 시선을 빼앗겼는데 제일 뒤에 있던 비수마가 달려들어와서 크루셉스키가 밀어준 벽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공간에 들어와서 곧바로 논스톱 슈팅을 때린 게 크로스바를 때리고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선제골이 된 겁니다.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나서 비수마 선수가 웃음가스, 히피크랙을 흡입하는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자체 징계를 받으면서 개막전에 결장했었는데요. 이번 경기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뛰었고 집중력도 보여줬고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더욱더 견실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비수마가 브라이튼 시절에는 많이 보여줬지만 토트넘 입단 후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대포할 중거리 슈팅까지 보여주면서 멋진 골로 속죄의 골을 터뜨리면서 또 팬들에게 사과의 모습을 취하는 셀레브레이션까지 하면서 또 손흥민 선수의 위로 세레머니까지 받으면서 기분 좋게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의 문제는 선제골 이후 수많은 추가골 기회를 놓치지 못했던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처럼 좋은 기회를 만들 때 결정하지 못했던 문제였는데요.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그 아쉬운 점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전반 25분 최전방 공격수로 뛸 때 손흥민 선수의 슈퍼 압박, 정말 포기를 모르는 정말로 골키퍼의 공까지 빼앗아내고 말겠다라는 보통의 공격수들이 이렇게까지 압박하지 않는 극한의 압박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 압박으로 골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날 경기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오른쪽 풀백 딕슨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따라올 줄 모르고 타코스키 선수에게 로스로이를 던졌어요. 편안하게 던졌는데 타코스키 선수가 이 공을 받으려고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죽일 듯이 따라갑니다. 엄청 따라가요. 그러니까 타코스키가 픽포드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했는데 보통 골키퍼에게 가면 골키퍼가 뻥 찰 게 뻔하니까 골키퍼가 훨씬 여유있게 찰 수 있으니까 힘 빼지 않으려고 압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 포기하지 않고 압박을 계속해서 가져갔고 픽포드는 여유있게 공을 잡고 처리하려다가 손흥민 선수가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마치 스루 패스가 들어왔을 때처럼 부스터 가동, 더 가속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더 내니까 처리하려다가 당황을 합니다. 그 당황하면서 잠깐 멈칫했을 때 더 속도를 내더니 그대로 달라붙어서 공을 빼앗아냈고 빼앗아내면서도 둘이 약간 충돌이 있을 때 나란히 몸싸움이 되면서 파울이 아닌 정당한 경합이 되면서 살짝 흔들렸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더 빠르게 반응해서 일어서면서 공을 확보했고 빈 골문에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말도 안 되는 슈퍼 압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말 득점이 나올 수 없었던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원맨골을 터뜨린 겁니다. 이 장면이 정말 수많은 사진과 리플레이와 다양한 각도에서 재생될 정도로 최전방 공격수, 전방 압박으로 득점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줬고, 지난 시즌에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최전방 공격수로 주로 뛰면서 매 경기 정말 어마어마한 압박을 보여줬고, 기록상으로도 유럽 5대 리그 최고 압박 공격수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 압박 자체의 치명성이 최전방에서의 압박이 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교과서적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것, 이 득점은 특히 픽포드가 잉글랜드 대표 골키퍼이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이자 에버튼이 지난 몇 년간 고전하면서도 강등을 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자 영웅이었던 픽포드에게 말도 안 되는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하는 실수를 범하게 만든 것인데, 이게 픽포드가 못했다기보다는 픽포드도 아니랬을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압박이 말도 안 되게 강렬했기 때문에, 집요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결국 토트넘이 2대0으로 리드한 채 전반전을 마치면서 편안하게 후반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전반전 토트넘은 76%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득점 기회로까지 가져갔죠. 2골을 넣었는데 실제 2골을 넣을 만한 1.61골의 기대 득점이 나왔고 4개의 빅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토트넘이 전반전에 4-5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였어요. 물론 에버튼도 8개의 슈팅이 있긴 했지만 그 슈팅 모두 조금은 골대를 벗어나는 슈팅, 단 하나의 유효 슈팅이 되지 못했던 것이고, 토트넘은 9개의 슈팅 중에 5개가 유효 슈팅이었고 그 중에 4개가 빅찬스였다는 점, 픽포드가 2골을 허용했고 또 실책으로 허용했다는 얘기를 듣긴 하지만 3차례의 선방도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픽포드가 못하는 게 아니라 토트넘의 공격이 강력했고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후반전에도 같은 양상이었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수 교체 없이 시작됐던 후반전 6분인 51분에는 메디슨이 왼쪽 사이드로 벌려서 오른쪽으로 크게 전환 패스를 주고 존슨이 이 공을 받아서 오른쪽 사이드를 파고들게 됐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엄청난 속도로 또 문전으로 달려들어갑니다. 이렇듯 손흥민 선수가 중앙지향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보조자나 거쳐가는 선수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선수가 되다 보니까 에버턴 수비가 당황했고, 또 지금 보시면 공이 없는 상태에서 질주할 때 하프라인 이전부터 골문 지역까지 뛰어 들어갈 때 어떤 선수도 질주, 스프린트에서 손흥민 선수의 속도를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사실 여기서 존슨의 패스가 미콜렌코의 슬라이딩 태클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공이 통과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1대1 기회가 됐을 건데, 존슨의 컷백이 조금 노련했다라면 이런 몸을 던지는 것을 조금 피해서 패스할 수 있었거든요. 아쉬운 장면이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건재한 속도와 피지컬 능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에버튼 역시 57분 결국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올 여름에 영입한 2명의 선수를 투입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부진했던 잭 해리슨과 두쿠레를 빼고 린스트램과 은디아예를 투입했고, 이 선수들이 들어가자마자 린스트램이 문전 우측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을 때린 것, 비카리오가 선방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에 맞춰서 포스테클로 감독도 대응적인, 또 체력이 조금 떨어졌다 보니까 선수 교체를 진행을 했는데요. 66분과 67분에 오도베르 선수와 쿨루셉스키 선수를 빼고 히샬리송과 파페사르를 투입했습니다. 이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또 쿨루셉스키 선수와 1선과 2선을 번갈아 가며 뛰던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로 이동을 했고, 히샬리송이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고, 또 사르가 오른쪽 메짤라 역할을 맡게 되면서 기존 토트넘의 4-3-3 대형이 이뤄졌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 갔을 때도 보조자가 아니라 중앙 지역으로 활발하게 오가면서 히샬리송과 위치를 여러 번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또 앞에서 버텨주는 역할도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력이 높았던 손흥민 선수였어요. 68분에도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도기 선수가 사이드를 맡아주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수비 3-4명 사이에서도 공을 안 뺏기다가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요. 이 프리킥은 메디슨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아쉽게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71분 결국 날카로웠던 메디슨의 킥이 토트넘의 3번째 골로 이어졌는데요. 메디슨이 올린 코너킥을 센터백 로메로가 강력한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고, 이 헤더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들어가면서 픽포드 골키퍼가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한 골이 되면서 3-0, 이제 완벽하게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는 골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 후에 73분에는 부상을 입은 우도기 대신에 제드 스펜스가 왼쪽 풀백으로 교체 투입이 됐고, 지친 비수마 대신 아치 그레이가 투입이 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경험을 또한 쌓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이 이후에도 토트넘은 총공사를 펴던 에버튼의 뒤통수를 때리는 어마어마한 골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78분이었는데요. 에버튼이 토트넘 지역에서 공격을 펼치면서 패스를 뿌렸는데, 이 패스를 잘라낸 토트넘의 최후방 수비수 반더벤 선수가 이 공을 자르자마자 드리블 돌파 시도예요. 그 드리블 돌파가 어디까지 가느냐, 마치 예전에
푸스카스상을 받았던 손흥민 선수의 번리전처럼 상대 페널티 에리어 지역까지 반더벤 선수가 자신의 특유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4명 정도의 에버ton 선수를 다 제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4명 사이에 에워싸인 가운데 왼쪽에서 따라 올라온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반더벤만큼의 엄청난 속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함께 따라 올라오면서 슈팅 위치를 차지했고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는 또 영리함까지 보여줬던 게 손흥민 선수였거든요. 반더벤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 결코 쉽지 않았어요. 돌파는 반더벤이 다 했지만 픽포드 골키퍼가 워낙 뛰어난 골키퍼다 보니까 각을 잘 좁히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수를 넘어섰던 게 손흥민 선수입니다. 각을 좁히고 나온 픽포드의 가랑이 사이, 다리 사이로 손흥민 선수가 왼발 슈팅을 정확하게 연결하면서 4대0의 추가골을 터뜨린 겁니다. 본인의 첫 번째 골에서는 강한 압박으로 픽포드의 실수를 유발했고 또 두 번째 골에서는 골키퍼에겐 굴욕적인 다리 사이를 노린 슈팅으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인 픽포드가 최악의 날을 손흥민 선수 때문에 굴욕의 날을 보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고 실제로 영국 언론들도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픽포드 골키퍼를 바보로 만든 날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득점 후에 토트넘은 메디슨을 빼고 베리발까지 투입하면서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이번 시즌 장기적으로 팀의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까지 보내게 됐는데요. 마침내 올 시즌 첫 번째 승리를 4대0 대승으로 또 무려 홈에서 16경기 만에 무실점 승리까지 거두면서 완벽한 경기로 장식하게 됐습니다. 레스터시티와의 첫 경기 개막전에서의 아쉬웠던 무승부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1승 1무라는 무난한 승점으로 시즌을 출발하게 된 토트넘인데요. 손흥민 선수 역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득점왕을 노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갔고요. 솔랑키 선수가 A매치 쉬기까지도 못 뛸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었고 이번 경기 관중석에서 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의 활용 또 쿨루세스키 선수와의 교차 움직임 그리고 오더베르 선수의 활약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솔랑키 없이도 충분히 손흥민 선수를 활용해서 토트넘이 좋은 공격을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손흥민 선수를 더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토트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중요한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8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열리는 유로파리그 그룹 스테이지 대진 추첨인데요. 36개 팀이 참가하면서 또 대회 방식도 조별리그가 아니라 각기 다른 8개 팀을 만나는 형태로 그룹 스테이지가 열리기 때문에 어떤 8개 팀을 토트넘이 만나게 될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추첨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9월 1일 일요일 밤 9시 30분 결코 쉽지 않은 상대죠.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토트넘이 난적 뉴캐슬을 상대로도 이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손흥민 선수의 골이 또 한 번 터지면서 토트넘에서 이루고 싶은 손흥민 선수의 꿈, 우승의 꿈으로 가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이번 에버턴전 활약에 대한 현지 반응과 현지 방송 분석부터 모든 각종 소식들 빠르게 올리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